네, 안녕하십니까. 유순복의 띵킹 아이튜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동영상 100개째 나가는 날입니다. 실로 감격스럽지 않을 수 없네요.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훌쩍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길 바라요.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분들은 물론이고요. 부족한 저에게 끊임없이 응원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번 100번째 동영상으로 그 김명국은 과연 신필인가를 마치려고 했는데 또 이것저것 끌어당기다 보니 회화를 품평하는 데 있어서의 그 품평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다음 6부에서 이제 끝으로 김명국은 왜 일품이 아닌가, 그리고 김명국은 과연 신필인가를 마지막으로 찍겠습니다.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다 들어두시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회화의 품평 기준이 있죠. 연담 김명국이 신필인가를 아시려면 회화를 평가하는 기준을 아셔야겠죠. 그리고 그 기준을 알려면 역시 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것을 아셔야겠습니다. 고래로 이제 그림을 평가하는 기준이 이제 간간히 있어왔는데요. 이론을 따지다 보면 또 끝도 없고, 자칫 이게 전문가 수준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그걸 모르면 또 평가할 수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이 있구나, 뭐 이렇게 그 정도 아실 수 있는 수준에서 제가 최소한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진이 이제 고계지라고 하는 동진시대의 그 활원가입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하는데요. 자는 이제 장강이라고 해요. 최초의 직업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젊었을 때 그 와간사라고 하는 절의 벽면에 유마상을 그렸는데 굉장히 훌륭했나 봅니다. 그렇게 인물화로 훌륭한 분이고요. 그림보다도 이분의 화론이 더 알려져 있죠. 일단 이분의 그림을 보시면 이게 고계지가 그린 여사잠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여사잠이라는 뜻은요, 궁중 여인들이 따라야 할 그 궁중 도덕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당시에 황제인 해제가 있었는데 그 해제의 왕후 가씨가 이제 방탕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왕후를 시중들던 그 장하라고 하는 후궁이 보다 못해서 그 자기의 직을 버리고 그 왕후의 일족을 풍자하려는 의도로 이 여사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고계지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그림의 일부입니다. 이것도 이제 고계지의 그림이에요. 당시의 그림의 화풍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보시도록 캡처한 것입니다. 이 고계지는요, 그 위진 승류 화찬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위진 시대에 훌륭하게 알려져 있는 그림에 대한 글이에요. 그 인물화를 그리는, 그러니까 초상화를 그리는 방식, 그리고 그러니까 당시에 그 훌륭한 학어였던 위협이나 뭐 대규 같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그림을 평하면서 전신론이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이 전신론은 여기 말 그대로 전할 전자에다 귀신 신자죠. 그 인물 그릴 때 그 이목구비를 그 형태를 그대로 그리는 것보다도 그 형상 속에 있는 정신 혹은 마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런 것을 담아내야만 훌륭한 그림이다 라는 의미에서의 전신론을 제시합니다. 이건 대단한 이론이죠. 사실 그림 그리려면 대상을 100개 그리기가 바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상 속에 있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그 인물이 갖고 있는 그 정신, 어떤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그려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전신론이에요. 예를 들면요, 이 용이죠, 용. 여기 붓을 들고 있죠. 화룡 점정이에요. 용을 그리는데 눈동자를 점을 찍는데 이 눈동자에 혼이 들어간 것처럼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물도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인물이야말로 그 사람의
정신을 그려 넣어야 그 그림이 품격이 높은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고개지의 이 전신노는요, 점차 이제 그 인물 자체를 그 아름답게 표현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신을 넣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아름다워야 된다. 그러려면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세기 중엽의 그 남재의 화가인 그 사역이라는 사람이 이 전신론을 이어받아서 그 기운생동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시킵니다. 즉, 옛 그림을 품평한 기록이라는 그 화품록에서 생명력과 생동감이 표현된 그림이 구도나 색채가 잘 된 그림보다 뛰어나다. 예. 아무리 형태를 그대로 묘사를 했다 하더라도 죽은 것 같은 그림은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위진 시대에서 남재 시대까지의 그 화가 27명을 하나하나 논평하면서 서열을 정하고, 그리고 화가가 익혀야 할 6가지의 창작 이론, 화육법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가 기운 생동입니다. 예, 기운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이 그려야 되는 게 첫째라는 거예요. 예, 아무리 잘 그려도 소용없어요. 죽은 것 같은 그림은 그건 그림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운은요, 기는 양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운은 음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과 양이 잘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이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실제로 살아서 움직이는 듯, 기운이 생동하는 것처럼 이렇게요. 그리고 이 기운 생동은 이 그리는 법에 나머지 5가지에 다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형태를 그대로 옮겨 그리는 것 같지만 다 살아있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법 용필을 보시면요. 이 골자는 뼈골자죠. 예. 골법, 윤곽선을 그리는 거예요. 형태의 윤곽선을 그리는데, 골법을 하는데 형태를 그리려면 어떻게 운필해야 되느냐를 강조하는 것이 골법 용필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세 번째로 웅물상형이에요. 사물에 따라서 형태를 그린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리는 대상의 형상을 잘 묘사하는 것인데, 무조건 똑같이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물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대상의 속성, 성질 혹은 특성을 파악해서 그려야 된다. 그렇죠? 사물을 잘 파악해야 그것을 살아있는 것처럼 그릴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이 이제 수류부채입니다. 예, 종류에 따라서 색을 부과한다예요. 예, 소재에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그리고자 하는 그 대상의 특성, 성질에 따라서 파란색을 넣든가, 예, 빨간색을 넣든가 이렇게 되겠죠. 예, 그 종류에 따라서 정확한 색을 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5번째가 경영 위치예요. 이것은 화면에 이제 그 형상을 어떻게 배치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조화로운가, 예, 구도입니다. 구도. 예, 그래서 위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도를 어떻게 해야 조화로운지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번째가 이제 전이모사입니다. 예, 전할전자에다 옮길 이자죠. 예, 백길모, 그릴사예요. 모범이 되는 옛그림을 얼마나 잘 모사했는가, 말하자면 얼마나 잘 베꼈는가예요. 이상에 뭐 간략하긴 하지만 이 사역이 주장한 인물화에 관한 이 품평은요, 이후 그 인물화 외에 산수화라든가 회화 일반에 다 전해져서 모든 그 그림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한편 그 동양에는요, 진나라 한나라 초기까지 인물의 됨됨이를 상중하 삼품으로 나누고, 다시 이제 또 상품에는 상중하, 중품에 상중하, 하품에 상중하, 이런 식으로 전체 구품으로 평가하는 구품제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 위진 시대에도 그 인재 등용 방법으로 이런 인물을 평가하는 풍습이 유행했다고 하는데요. 이 회화에서도 이 구품제를 본따서 그림을 구품으로 나누어 평가하는 방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은 그 이중천이라는 사람인데요. 예, 품인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지난 시대 때 유명했던 그 유방이나 항우 같은 그 6사람 영웅들을 인물 평가를 한 책입니다. 성당 시대에 이르러서 그 장회관이라는 이제 화론가가 있었는데요. 그는 문학적인 소양도 있었고, 뭐 물론 글씨에도 남다른 조예가 있었는데,
그 유불도 삼가사상을 예술에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의 서예관을 제시합니다. 그 첫째가 이제 삼품론이에요. 글씨 품평을 하는데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최고는 신품, 중간은 묘품, 세 번째는 능품, 이렇게 해서 삼품론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예가로서의 어떠한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자질론, 그리고 또 이런 서예 발전을 위한 그 비평론, 이렇게 세 가지 서예관을 제시해요. 이것은 비록 서론인 만큼 이제 서예에 국한된 것 같은데, 글씨와 그림은 이제 결국 같은 곳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 서화 일치론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서예나 서화나 평가하는 데는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고 이 삼품론에 입각해서 회화론을 한번 그 삼품으로 나누는 법을 보시겠습니다. 예, 먼저 제일 아래 능품을 보시면요, 능할 능자죠. 예, 그림에 관한 재능이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형사라고 그랬죠. 예, 요 형태 형자에다 사는 사, 비슷할 사예요. 일단 대상을 비슷하게 그릴 수는 있다, 이 정도예요. 그런데 법을 벗어나지 않고 법에 따라서 형태를 그대로 베끼다시피 이제 그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법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주 정밀하게 세세하게 형태를 그대로 보고 그린다 해서 이제 정품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이제 사역의 화육법으로 보면 전이모사의 단계입니다. 그 형태를 그대로 베껴 그리는 그런 단계, 그 정도면 능품이라고 할 수 있지,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묘품이 되겠습니다. 묘할 묘자입니다. 예. 이 단계는요, 화법에 따라서 그리긴 그리는데, 그 단순히 이제 능품처럼 그대로 형태, 겉에 보이는 것만 그대로 베껴서 그리는 게 아니라, 그 그리고자 하는 그 대상이 지니고 있는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만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것을 깊이 이제 파악해서 그것에 맞는 필세를 쓰고 혹은 묵법을 이제 적용시켜야죠. 예, 똑같이 뭐 개를 그리나 닭을 그리나 똑같이 선이 똑같거나 그 색이 똑같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닭이면 닭, 개면 개에 맞는 그 대상에 맞는 필세를 쓰고 묵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치, 운치 있게 그려내는 것. 예, 그럼으로써 그 작가만이 그릴 수 있는 독특함 혹은 독창적인 그런 묘함이 발생하는 그런 단계가 묘품입니다. 이 단계는 화육법에 적용하면요, 응물상형의 단계입니다. 사물에 따라서 형태를 그리되 그 대상만이 갖추고 있는 성질을 정말 묘하게 표현하는 그런 단계죠. 그 다음에 이제 신품이죠. 신품의 단계는 화육법으로 보면 기운생동이 표현된 단계예요. 신을 전하는 전신의 단계입니다. 그 정도 돼야 신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형태를 그리긴 그리지만 형태를 비슷하게 그리려고 하지 않지만 그대로 그리게 되는, 그러면서 거기다가 전신을 전하는 그런 단계예요. 그러니까 형태를 비슷하게 그리면서 정신 혹은 신운을 드러내는 그런 단계, 이 정도는 돼야 신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떠나지 않았지만 법을 떠난 것 같아. 화법에 맞춰서 그린 거예요. 그런데 마치도 화법에 따라 그린 것 같지 않은 그런 자연스러운 신운이 깃들어 있어요. 예, 어렵습니다. 예. 사상적인 면에서 이제 굳이 구별한다면 법에 충실했어요. 아직 법에 충실하게 그렸지만 충실하지 않은 것 같아. 이것은 무슨 단계인가요? 예. 의도하지 않았지만 마치 의도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도에 이르렀어요. 이것을 장자의 모위 무불이 단계예요.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되지 않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어. 계획하지 않았어. 그런데 저절로 그렇게 됐어. 이것이 신품의 단계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예. 어머니들이 처음에 이제 콩나물을 무친 경우에 어느 정도의 물을 끓여서 소금은 얼마나 넣고 콩나물은 몇 그램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법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또 하고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잖아요. 그러면 물을 뭐
중량을 재지도 않고 끓는 시간을 재지도 않고 소금을 뭐 한 스푼 두 스푼 따지지 않아도 그냥 척척척척 하면은 그냥 맛있는 콩나물 무침도 되고 콩나물 국도 되고 콩나물 볶음도 되고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술이 도에 이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위, 무불위라는 단계입니다. 이 정도 돼야 와 귀신 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홀린 듯이 그냥 홀린 것처럼 혼자 드르륵 했는데 그것이 이제 신품의 단계입니다. 예, 의도하지 않아도 맛있게 콩나물을 무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어제도 했고 그저께도 했고 오늘도 하고 예, 그걸 무슨 콩나물 무치는데 계획을 짭니까? 무슨 의도를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저절로 되는 경지. 이것이 신품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삼품, 예, 신품, 묘품, 능품의 이 단계 가지고는 뭔가 2% 부족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뭐 그림을 꼭 정식으로 배운 사람만 그림을 그려야 되는 법은 없잖아요. 예. 그림 그리는 법을 몰라도 예, 자기 흥에 겨워서 그 영흥으로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문인화예요. 문인들이, 사대부들이 공부하다가, 예, 푹 가지고 장난하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예, 그런 사람들이 그런 그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법에 의하지 않고 그린 그림들. 이거는 그러면 이 상품 중에 어디다 넣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 당나라 때는요, 문화예술의 황금기였어요. 국가 간의 문화가 활발하게 교류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풍족한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작가들의 그 개성이 점차 이제 중시되기 시작했던 무렵입니다. 왜냐하면 법이 이 나라 저 나라 각각의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는 내 법이 맞지만 저쪽에서 볼 때는 그건 법이 아니고, 그렇죠? 저쪽에서 볼 때는 우리의 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법들이 서로 교류하고 하면서 이제 점차 법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이 이제 점점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작가의 개성이 점차 중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시에 주경현이라고 하는 궁정화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궁정화가이다 보니 법대로 정식으로 법을 배워서 법대로 그리는 것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 점점 그림을 자기 맘대로 그리는 게 유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통적인 방식을 벗어나서 작가 자신의 그 개성대로 마음대로 그리는 것들을 보고 불만을 갖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놓은 게 사품설입니다. 예, 그는 그 당조의 당나라 때예요. 예, 명화에 대한 평론을 한 당조 명화록에다가 이 신품, 묘품, 능품 이 3품에 1품을 넣습니다. 재밌죠? 요 일자가 예, 일품, 우리 말하는 그런 일품이라는 의미예요. 예. 그가 말하는 그 일품, 일격의 특징은요, 상법을 벗어난 것이에요. 상법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일상상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화법, 그것을 벗어났거나 혹은 그 법에 어긋나는, 그럼으로써 본의 아니게 얻게 된, 우연히 얻게 된, 예전에 없던 어떤 것, 이런 것을 일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법에 따르지 않고 그리다가 우연하게 걸려들게 된 선 혹은 색이에요. 이것을 주경현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그림이냐. 예, 이 그림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예, 그림을 그리다가요, 그냥 선을 좀 아름답게 넣고 싶은데 안 돼요.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하다 우연히 쓱 걷는데 내가 봐도 아름다워. 이런 선이 나와요. 이것을 일품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경현은 인정할 수 없다. 예요. 법대로 그런 게 아니라 네 맘대로 그리다가 우연하게 소가 뒷걸음질을 하다가 밟은 것 같이 나온 그렇게 얻은 선을 그거를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예. 뭐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아마도 지금 이 부분이요, 제가 달마 4부에서 그 정신만을 강조하고 형태를 무시함으로써 그 벌어질 수 있는 그 회화계의 폐단을 우려했던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달마도 같은 그림 보면 쓱 보면 너도 그리고 나도 그리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뭐 어려워? 그대로 베껴서 그리면 되지.
이렇게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걸 화가라고 할 수 없다. 그걸 그림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주경련은. 법대로 하자예요, 법대로. 예, 이렇게, 이게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예도요, 해서체 아주 법대로 이 교과서에 인쇄체 같이 잘 쓴 글씨 있죠? 그런 글씨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만 글씨다. 예, 초서체 막 깔겨 쓴 거, 그게 글씨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다 뭐 옳은 말씀입니다. 이쪽 저쪽 다 같은 얘기예요. 예, 이게 이제 주경련이 그린 잠화사녀도예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공력을 들여서 법에 맞춰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사람이 지 맘대로 그린 그림을 그림으로 인정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예, 이 그림도 서원 아집도라는 그림이에요. 얼마나 정말 신선세계 같은 그림을, 예, 정말 이 그림이, 이거 법 안 배운 사람이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있겠습니까? 화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예, 주경련이가 분노하는 게 그거예요. 예. 그림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그 낙서하듯이 그린 그림, 그게 그림이냐? 그 일자 안에는요, 방종하다, 지 맘대로 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3품 밑에 1품을 제일 4품으로 넣은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양해라고 하는 북송대의 그 화가가 쓴 발목 선인도예요. 이 양해의 그림을 그 김명국이가 이 양해의 화풍을 많이 배웠죠. 이 발목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우리가 붓으로 선을 그려서 작품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것은 선을 무시하고 종이에다가 먹을 부었거나 부어버려, 그냥 부어버리거나 먹을 뿌려서 그리거나, 혹은 먼저 이제 물을 쫙 칠한 다음에 거기다가 먹이나 붓을 사용해서 그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번지는 거 있죠. 번지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 발목법이에요. 그러니까 주경련은 이게 그림이냐 이거예요. 이게 그림이야 이게 거죠. 우연의 효과를 보는 거예요. 이게 번짐이 어떻게 번져지느냐, 이것도 뭐 굉장히 많은 훈련을 해야지 그 원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긴 해요. 그러나 정식으로 선을 이용해서 윤곽선을 그리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죠. 예,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이거 쉽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건 우연하게 얻어지는 그 번짐을 노리는 그런 방법이죠. 어쨌든 이 주경련이 이 일격에 대한 주장한 것이 이제 점점 이제 시들해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요, 그 당나라 말기가 되면, 이 당나라 말기는 이제 당현종 때, 그러니까 양귀비 때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점점 이제 정치적으로 혼란해지면서 귀족 문화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되면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죠. 기존의 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이제 변화가 다방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여태까지 법대로 했던 그 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당나라가 망하면서 송나라가 이제 건국을 하면서, 송나라는 문을 중시하는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문인들 중심으로 문화예술이 활기를 치게 됩니다. 당연하게 예술에 대한 고정관념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성해지면서 백성들이 생활이 윤택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감성이 중시되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이성은 조금 뒤로 가게 되죠. 감정이 앞서죠. 그러면서 일품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그 화법대로 그 형태를 강조하던 분위기에서 점차 이제 그 마음대로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상을 표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육법에서 강조했던 그 골법 용필이라든가 응물상형, 뭐 수류부채, 이런 것들은 이제 무시되고 정통적인 기법을 탈피한 그림들, 그리고 개성이 강조된 자유로운 그런 그림 작품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그 북송대의 그 활원가인 그 황휴복이라는 사람이 그 주경련의 일격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는데요. 그런 그 문인 화가, 아까 말씀드린 그 문인들의 그림, 화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 자기의 그 여흥을 흥에 겨워서 그냥 그린 그림, 그런 문인 화가의 신미관을 반영해서 신품, 묘품, 능품 아래에 있던 일격을 그 상품의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정의하기를 간략한 묘사로
형체가 구비되고 그런데 물체가 자연스럽게 그려진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법도에 맞게 그린다고 그려요. 그런데 제대로 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툴러. 그래서 대충 간략한 필치 몇 개의 그 선으로 몇 번의 붓질로 형태를 대충 갖춰요. 형태를 대충 갖춘데 의외로 물체가 자연스럽게 뜻밖의 선을 얻어. 자꾸 그러다 보니까 아름답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따라 할 수 없는 화풍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 내키는 대로 법 없이 일정한 법 없이 그리다가 얻어진 것, 그것을 일격이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의 차원에서 일격의 의미를 좀 보시면은요, 그 한자의 의미고 이 일자가요, 이 방종의 뜻이 있습니다. 예, 일탈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일격이라면 법을 벗어난 방종함, 자유스러움이 있고요. 또 이 법에 끄달리지 않다 보면은요, 사람이 한가해지죠. 예, 이래야 되느니라 저래야 되느니라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 법에 끄달리지 않으면 한가함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일자는요, 탁월하다는 뜻이 있어요. 뛰어나다는 뜻이 있어요. 이렇게 법대로 그리지 않는데 의외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탁월함이 있어요. 이건 뭐겠어요? 그 작가 자신의 천부적인 재주도 있겠고, 예,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한, 예, 많은 연습량에서 오는 그런 탁월함도 있겠고요. 어쨌든 예,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 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려야지 저렇게 그려야지 이러지 않아. 왜냐? 뭐 아는 게 있어야 이렇게 그려야지 저렇게 그려야지 하죠. 배운 게 없어요. 화법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할 수도 없고 자기 하지도 않아요. 기교를 부리지 않아요. 그럼으로써 무위, 무불위한 그런 자연스러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 그 욕심을 벗어난 평담, 그리고 속기를 벗어난 천진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일격의 의미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제 일품, 신품, 묘품, 능품 이렇게 4품서를 설명드렸는데요. 조금 어려우실까요? 글쎄요. 이 능품 밑에 이제 이후 그 장원은이라는 사람이 근세라고 해서 아주 세세하게 다 그려놓는 것이 이제 그 더 아래로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세세하게 그려놓지 않고 핵심되는 선을 법에 맞게 그리는 것. 이것을 능품이라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이 대상의 속성을 파악해서 예. 그 속성에 따라서 의치를 불어넣어서 그리는 것을 묘품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혼과 신을 담으면 신품이 되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욕심을 빼고 예, 속기를 빼서 청정 단박하게 그리면 일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품평은요, 서양화와 굉장히 다르죠. 서양화는 대상을 묘사하는 그 형태, 대상을 그 그대로 베껴서 그리는, 또 사진같이 그리는 거, 그것을 재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재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동양은요, 이 대상보다도 정신을 표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전신론이며 기운생동이며 이런 일품이며 이런 가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동양화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 개념입니다. 예, 이상으로 일품과 신품, 묘품, 능품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중국의 그 회화 품평을 바탕으로 조선의 회화 평론가인 남태응이 그 연담 김명국에 대해서 어떻게 평을 했는지 그가 기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